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참 복잡하죠?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카를 마르크스는 그 열쇠가 바로 이 기념비적인 책 자본에 숨겨져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그 암호를 푸는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에 꽉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그 시스템의 효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텅 빈 은행 잔고를 볼 때,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뭔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이 자본이라는 시스템이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사실에서요. 마르크스가 본질적으로 꿰뚫어 본 건 이거예요. 이 시스템이 너무나 거대하고 또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너무 교활해서 한눈에 전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는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는 거대한 미스터리, 즉 자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시스템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는 위대한 수사, 바로 마르크스의 자본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자본이라는 책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친 일종의 사건 파일인 셈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를 어떤 이념가가 아니라 숨겨진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끈질기게 추적한 한 명의 탐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시도했던 건 이 시스템을 찾아내서 그 모든 부분과 상호작용을 낱낱이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을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탐사, 어드벤처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본의 직접적인 목표가 자, 혁명을 일으킵시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혁명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가까웠죠. 일단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 현실인지 그걸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훌륭한 수사관이 그렇듯이 마르크스도 머릿속에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건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따라갔죠. 마르크스가 이런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서 있던 역사적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18세기의 자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애덤 스미스 같은 초기 이론가들이 그 대략적인 윤곽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나서 시스템이 완전히 성숙한 뒤에야 마르크스는 충분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또 쌓인 증거들을 가지고 전체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증거 자료는 그냥 책상 위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초기 경제학 이론들이 놓치고 있던 맹점을 파고들었고 당시 신문이나 소설을 읽으면서 시대 분위기를 파악했죠. 심지어 공장 내부의 생생한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공장 감독관 보고서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공장 감독관들을 두고 이 고딕 소설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불렀어요.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이름 없이 묵묵히 일했던 이 영웅들의 생생한 보고서야말로 아동노동이나 장시간 노동, 질병 같은 자본 시스템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가 됐거든요. 자, 이제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 안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는 아하의 순간입니다. 자본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작고 가장 흔한 단위, 바로 상품을 현미경 아래에 올려놓은 거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게 상품으로 보이는 이 사회의 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작은 단위에 숨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서인 부부타가 사실 함정이에요. 우리는 보통 부라고 하면 돈이나 자본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게 원래 자본주의 이전부터 쓰이던 그냥 소유물이 많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지적합니다. 보세요.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새로운 작동 방식을 교묘하게 숨기는 거죠. 두 번째 단서는 지배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상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표현,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자본주의가 원래 시장교환과는 아무 상관없던 삶의 영역들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밀어내고 자신의 논리로 세상을 재편했는지를 암시하는 시스템에 내재된 권력의 흔적인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 나타난다입니다.
왜 그냥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타난다일까요? 마르크스는 시스템의 본질이 바로 이 단어에 있다고 봤습니다. 진짜 모습은 뒤에 숨기고 우리 눈앞에는 왜곡된 표면, 즉 상품의 세계만 보여주는 거죠. 이 은폐야말로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치밀한 단서 분석 끝에 마르크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의에 도달합니다. 상풀이란 처음부터 내가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오직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 바로 이 간단한 사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와 모순을 풀어내는 만능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열쇠를 손에 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본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이며 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엄청난 모순덩어리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한편으로는 수십억 명을 먹여 살리고 전례 없는 부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기술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료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병들게 하고 부를 불평등하게 나누고 오래된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본은 세상을 창조하는 동시에 파괴하는 아주 강력하고 비인격적인 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위대한 수사가 마침내 밝혀낸 거대한 역사적 주체의 본질입니다. 만약 상품이라는 게 사실 위장된 사회적 관계라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